줄기세포와 관련돼 있는 강의인데 사실 저는 아마 앞서서 저 말고 이전에 아주 다양한 분야의 줄기세포 전문가분들과 의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저는 사실 그 줄기세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약간씩 알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를 감사하게도 초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조금 이전에 들으셨던 부분이랑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받아 적는다든가 필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런 부분의 연구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줄기세포도 활용될 수 있구나라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시간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의생명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아마 연구를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연구 타겟이든 간에 최종 목적은 아마 의약품 신약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의료기기더라도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신약이라고 한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어, 보시는 부분 같이 뭐 일단 유효성이 당연히 효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해서 당연히 체크가 된 다음에 임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아시는 부분인데 제가 주로 하는 부분이 이런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수의대에서 독성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임상에서의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다시피 한 번 먹었을 때 독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번 먹었을 때 독성이 있는지 그리고 뭐 내 영색체는 괜찮은지 돌연변을 일으키나 그리고 생식 능력이라든가 발생의 문제를 안 일으키나 암을 안 일으키나 그리고 이런 국소적으로 알러지를 안 일으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임상에서 신약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독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험 동물이. 실험 동물 중에서도 이 마우스나 래트와 같은 설치류,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도그나 피그나 영장류 같은 비인간 영장, NHP 같은 비설치류가 있게 되는데, 어, 원칙적으로는 비설치류 한 종, 설치류 한 종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은 백신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등에 있어서 비설 치료를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은 어떠한 라이건드가 있는데 이 라이건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리셉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혹은 어떤 A라는 물질을 넣었을 때 대사가 돼서 A-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효능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A가 A-가 될 때의 그 대사 효소, 그리고 라이건드가 들어가기 위해서 꼭 결합해야 되는 리셉터 등이 종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약이 인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체와 똑같은 실험동물이 인체와는 다른 리셉터, 인체에서 갖고 있는 리셉터가 설치류에서는 없어. 혹은 인체에서 A를 대사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가 설치류에서는 없다면은 이 동물에서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무용지물이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류 등 인체와 아주 유사한 영장류들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영장류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사람과 유사한 침팬지나 고릴라부터 에버랜드 같은 데 많은 사이노멀거스는 레서스 몽키, 그 다음에 이 소형 원숭이, 신세계 원숭이 이 같은 마모색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도 영장류를 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실험적으로 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실 텐데 만약에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너무 이거 윤리적으로 괜찮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겠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
보시는 그림처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보정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동물한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 상처를 준다든가 뭐 다친다든가 그리고 실험에 오류가 나서 다시 실험을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그러니까는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실험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을 할 때는 이런 3R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은 진짜 실험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3R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동물 실험은 최대한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체법을 사용하려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야 이제는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은 영장류, 침팬지를 사용하지 말자. 최대한 노력하자."라는 것이고요. 이 EU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표했어요. EU에서는 몇 년도까지는 "동물 실험을 금지시키겠다."라고 정치적으로 선언도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정치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동물 실험을 아예 금지하기는. 왜냐하면은 뭐 뇌 연구라든가 뇌 연구를 할 때 뇌 연구를 동물을 실험을 안 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 약간 이거는 과학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동물 실험을 최대한 대체할 수 있는 그냥 갑자기 동물 실험을 금지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 대한 대체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으면서 실험이 투자가 되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의약품, 화학 물질 혹은 뭐 의료기기 등등에 따라서 이 국제 기구가 다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화장품이라든가 화학 물질의 승인에 필요한 OECD 같은 경우 대체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대체법의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파란색은 동물 실험을 하는 부분이고요. 빨간색은 인비트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법이 개발된 것입니다. 보시면은 어디냐 유전독성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스킨, 아이 이런 거 포토 이런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현재가 대체법이 개발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명확하게 국소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요. 전신으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법이 개발된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신 독성 예를 들면 간 독성이 일어난다. 간 독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죠? 호르몬도 영향을 주고 기본적으로 신경도 영향을 주고 혈액 순환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소적인 대처법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한번 예를 몇 가지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연고를 바르다 보면 연고 그러니까 신약 연고 약으로서 쓰이는 연고를 바르다 보면 연고가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눈에 들어가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매우 크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약이 의약품이 눈에 들어가도 괜찮은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전막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안전막 실험은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냐면은 토끼의 눈에다 넣어서 괜찮은지를 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막도 보고 홍채도 보고 결막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꼭 동물 실험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소의 각막을 이용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소의 각막 실험 뭐냐면은 토끼를 줄이기 위해서 소를 쓴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왜 대체법이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축된 소의 각막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희생되는 동물의 각막을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그
인체율의 인공각막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3차원적인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대체법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고요. 또한 보신 바와 같이 이것은 피부 감작성 시험인데요. 피부 감작성 시험은 무엇이냐? 저희가 어떤 약을 피부에 바르면 빨개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발랐을 때 빨개진 건 이건 자극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발랐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 번 바를 때 첫 번째 괜찮은데 두 번 바르고 세 번째 바를 때 빨개지는 것은 이것은 감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극보다는 다른 감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감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니피기 이용돼요. 감작성 이거 한번 테스트하려면 몇 마리 그러니까 꽤 많은 숫자의 그 기니피기 되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LNNA 대체법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우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마우스에다가 이 LNNA법은 뭐냐면요. 감작성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게 그 주변에 있는 림프 노드에서의 림프구가 증식이 되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앞에서처럼 여러 마리의 그 기니픽에다가 발라주고 테스트하고 이런 거 말고 마우스 몇 마리에다가 발라준 다음에 이 주변의 림프절에 있는 림프 노드에 있는 림프구의 증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도 왜 대체법이냐? 동물을 이용하잖아. 근데 이것은 기니픽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마우스를 활용하는 점이 또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마리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대체법으로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체법이 그냥 실험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약품의 경우는 ICH, 화학물질의 경우는 OECD,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ISO가 에서 대체법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실험에서 대체법이 이미 개발되어져서 OECD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법으로 개발되어졌다 하더라도 항상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물론 동물에서의 결과가 100% 인체에서의 콜레이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대체법이 그만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을 가지고 인체에서의 그런 독성을 예측하는 게 90%다라고 한다면 대체법은 70%, 80% 아니면 60%, 50%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지금 보시면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 어큐러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어떤 거는 94%, 어떤 거는 71%예요. 어떤 거는 뭐 69.8%.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개발돼서 승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법 계속 개발되어져야 되고 개발된 이미 완료된 대체법도 개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대체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은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 있는데 눈에 자극을 물질을 그 동물에서 자극을 주는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을 투여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전사체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는 EGR1이라는 유전자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어요. 어떤 물질이든 동물에 자극을 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극이 예를 들면 안전막에 자극을 주는 예를 들면 홍반이라든가 그 홍반 이렇게 각막, 홍채, 결막 이런 데 부분에 어 수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런 물질의 경우 대부분이 이지아론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지아론의 유전자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나라고 초점을 맞춰서 한번 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지아론이라는 물질은요, 아니 그 유전자 혹은 단백질은 안정막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동물에서 간에 독성을 줘서 간 손상이 일어났을 때, 신장에 문제를 일으켜서 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그 각각의 리버에서의 이지아론, 키드니에서의 이지아론이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증가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동물에서 안전막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이 각막세포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각막세포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SLS나 벤잘포니온 같이 안전막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줬을 때 이지아론의 프로틴이라든가 mRNA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금 이 카테고리 1, 2A, 2B라는 것은 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은 자극을 마일드하게 줘. 어떤 물질은 자극을 적정 수준 준다는 것이고 어떤 물질들은 이것은 자극을 줬다가 리버서블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데미지까지 일으켜라고 아마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들을 바탕으로 이것은 자극을 주지 않는, 이것은 자극을 주는, 이것은 데미지까지 일으키는 것을 다양한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해 봤을 때 이지아론이 자극 주지 않은 그러니까 무자극 물질에서는 발현이 이 정도 됐다가 카테고리 1, 2에서는 굉장히 많이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정말 이지아론이 자극과는 상관이 있구나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아까 전에 2는 그냥 이리테이션이고요. 1은 데미지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만 보면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요. 이자론이 증가했는데 데미지까지 줬는데도 자극이 훨씬 더 심한데도 이자론이 증가는 하지만 덜 증가하느라는 것을 보면은 제가 유추하는 저의 가설은 이자론이라는 것이 자극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은 맞지만 자극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극에 의해서 증가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자극이 발생한다면은 우리 몸에서 이 자극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생이라든가. 그러면은 이 자료는 무엇 때문이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자극과 관련이 있다면 아마 카테고리 1에서는 데미지 있는 물질에서 훨씬 더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보다 2에서 증가했다는 것은 1은 재생도 억제되어 있는 데미지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지알 1은 자극에 의한 것보다는 자극에 의한 세컨더리로 리제너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여튼 이지알원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자론을 이제 저는 측정을 하면은 자극에 관련돼 있으니까는 이자론 유전자를 바탕으로 이자론의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양을 바탕으로 자극을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그 모델이 만약에 파이널 프로덕트가 mRNA를 관련된 PCR이라든가 단백질을 바탕으로 하는 웨스턴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실험실별로 굉장하게 베리에이션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그 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더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프로모터 액티베이션에 초점을 맞췄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방법, 이거는 넘어갈게요. 뭐냐면요. 이런 루시포레이즈 벡터가 있어요. 루시포레이즈 벡터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자론 프로모터를 입력시킵니다. 이젤 자극 물질을 줬을 때 이젤1이 mRNA가 증가하고 프로틴이 증가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젤1은 프로모터가 액티베이션 돼 있을 거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젤1 프로모터에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포라이즈 벡터 안에다가 이젤1 프로모터를 넣고 이것을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프로모터를 넣고 봤을 때 지금 이자를 빨간색은 이자라는 프로모터고요. 파란색은 루시퍼라이즈 부분이죠. 그래서 저의 가설은 자극 물질 혹은 독성 물질을 줬을 때 벡터에서 루시퍼라이즈 때문에 시그널이 줄 것이다라고 해서 봤더니 실제로 자극 물질 그 SLS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벤잘코니온 그리고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물질을 줬을 때 이자론의 프로모터 액티베이션이 그 농도 우전적으로 증가된다는 걸 바탕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이제 대체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단계는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체법으로 또 무엇이 이용되냐면요. 오가노노칩 많이 아시겠지만은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오가노노칩은 칩 안에다가 다양한 오간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휴먼 오너칩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을 올려놓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롱 오너칩도 있습니다. 롱 오너칩을 개발하는데 많은 사람들 연구자들이 롱 오너칩도 개발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롱입니다. 롱은 이제 공기를 뭐 순환시키면서 영양분도 주고받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폐포죠. 여기는 공기가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는 혈액이죠. 그래서 혈관이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혈액의 이 폐포에는 에피셀리알 셀이 깔려 있고 혈관에는 엔도셀리알 셀이 깔려 있죠. 이런 게 지금 폐에 대한 구조인데 로고노칩은 간단합니다. 오가노칩은 무조건 그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기관과 기관을 미믹할 수 있는 기관의 구조와 생리학적인 특성을 미믹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아까 전에 폐는 어땠죠? 폐포가 있고 혈관이 있고 그리고 세포가 에피셀리알 셀이 있고 엔도셀리알 셀이 있죠. 그래서 러브너침을 만든 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논문에서 갖고 온 것인데 여기를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에피셀리알 셀, 그러니까 폐포 쪽입니다. 그래서 공기, 에피셀리알 셀, 그리고 밑에는 뭐죠? 혈관입니다. 그래서 엔도셀리알 셀과 혈관이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위쪽에는 공기가 통하게, 밑에는 혈액이 아니고 영양분이 차 있는 배지가 통하게 해서 이런 러브너침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 대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뭐 단순한 데이터, 연관성이 있어 데이터가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전을 밝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분자에 의해서 어떤 패스웨이에 의해서 어떠한 병변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증상까지 나오는지를 이렇게 몰리큘러 베이스로 그다음에 그 모폴로지컬 베이스로 그다음에 심텀까지도 이런 기전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현재 이 피부는 그러니까 안전막이라든가 피부 독성을 위해서 개발되어져 있는 그 대체법은 약간은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부 구성도 단순하고 아무리 피부라고 해도 아무리 안점막이라도 다양한 세포들의 조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있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는 500억, 약 500억 규모로 대체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투입되어 있습니다. 돈이 투입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 아시겠지만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대체법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온 상태죠.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스킨 오너칩이었어요. 스킨 오너칩. 그러니까는 안전막자 국소 독성을 위해서 칩을 만든 건데요. 칩의 장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수의 세포를 그러니까 다양한 세포를 그 칩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너 칩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생각하면 어떻죠? 에피더미스가 있고 더미스가 있고 그 안에 피부 혈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은 제가 구성을 한 게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랑 같이 했던 건데요. 위에 그 케라티노사이트, 그러니까 에피더미스를 미믹할 수 있는 케라티노사이트, 중간에는 그냥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혈관을 싸고 있는 엔도셀리알 셀을 세 층으로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자극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부의 동물 실험을 통해서 피부를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피부가 망가져서 홍반이 일어나는지 빨개지는지 그리고 부종이 일어나는지를 보는데요. 부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실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체법은 그 세포의 그 사멸, 서바이벌 레인만 확인한 단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 세포에 의한 서바이벌 레인. 그런데 이 스키너너칩을 보면 어떤 분석 항목을 볼 수 있냐면요. 케라티노사이트의 이 셀 바이어빌리티도 있지만 지금 여기 엔도셀리알 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종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포 간의 그 타입 정션이 헐거워져서 이 정수압과 삼투압에 영향을 줘서 그 수분이 조직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조직하게 축적되면서 이제 붓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 칩에다가 물질을 줬을 때 만약에 그게 부종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면은 엔도셀리알 셀들을 헐겁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것을 부종을 미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1층에다가
물질을 투여하기 전에 1층에다가 발색할 수 있는 다이를 줍니다. 염색 다이를 여기다 넣어 놔요. 만약에 이 세포 엔도셀리아 셀이 타이트하게 묶여져 있다면은 다이는 1층에서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물질이라면은 이 세포들이 헐거워지고 다이가 헐거워진 틈을 타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보여지는 다이의 양을 바탕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칩을 만드는데 대체법이 개발되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센시티버티나 스페시피시티 이것을 종합한 어큐러시가 있는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죠. 오가노나 칩 말고 오가노이드도 대체법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가노이드는 너무 좋은 컨셉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세포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체법, 다양한 독성에서의 대체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이 오가노이드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스템셀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오가노이드의 단점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독성 실험을 하려면은 모델 자체가 굉장히 일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A라는 기관에서 B라는 기관에서 C라는 기관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임상 독성 실험이라는 것은 신약을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지만 그것이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를 판단해서 이것을 한순간에 드랍시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실험을 테스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오가노이드는 표준화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신장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신장은 아시겠지만 이건 네프론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사구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콜렉팅 튜브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하는 게 이게 네프론의 하나의 구조인데 제가 오가노이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논의를 해 보면은 신장에 대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구조의 모든 구조를 미믹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를 아직까지는 조금 표준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에 대한 단점이 있고요. 지금 인제 제가 스템셀에서 인제 말씀드리면 어 생식 발생 독성 시험. 생식 발생 독성 시험은 뭐냐면요.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간이 안 좋아. 그다음에 난 당뇨병이 있어. 뭐가 있어."라고 할 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었을 때 임산부들이 발생을 걱정하고 아직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내 생식 능력을 걱정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식이 괜찮은지, 생식 능력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발생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는 동물 실험이 3 가지가 있어요. 3 가지가 배터리로 활용되는데 크게 이거 다른 내용들은 보실 필요 없이요. 이것만 보면 됩니다. 투여하는데 어디다 언제 투여하느냐면요. 이 메이팅을 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임신 중반까지 물질을 투여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질 투여 기간이 교배 전부터 교배 후에 착상할 때까지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황체수, 착상수 이런 걸 보는데요. 이것의 초점은 뭐냐면요. 발생보다는 이거를 투여 전부터 이 약물을 줬을 때 생식 능력이 유지가 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배아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생식 발생에서 생식에 초점을 맞춘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요. 투여 기간만 보면요. 토끼나 래뜨의 경우 임신 6 일 차부터 15일 차까지 투여를 합니다. 마우스의 경우는 임신 기간이 21 일이에요. 딱 3 주입니다. 그런데 왜 6 일이냐 왜 15 일이냐면 6 일은 착상하는 시기이고요. 15 일은 경국의 폐쇄, 기관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6 일부터 15 일까지 투여를 하면서 어 이 나중에 부검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 약물을 줬을 때 배아가 발생학적으로
기관이라든가 중요한 시기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는 겁니다. 이것은 생식보다는 발생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앞의 실험과 동이 비슷한데 투여 기간이 착성 때부터 태어나고 나서 어미는 마우스의 경우는 3주를 임신하고 출산을 한 다음에 3주 동안 젖을 줍니다. 이유를 하게 되는데 투여 기간이 착상부터 이유기까지 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 태어나고 나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요. 이유를 하고 나서 각각 암수 한 마리씩을 선택해서 얘를 키웁니다. 키워서 얘가 생식 능력이 있는 것까지 확인해요. 그러니까는 앞에 거는 발생을 잘하는지를 보는 건데 얘는 발생을 잘하는지와 함께 출산을 잘하는지와 함께 마지막에 얘네들이 키워진 다음에 생식 능력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까지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생식, 발생, 그다음에 차세대의 생식 능력까지도 보는 것인데 이 실험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동물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희생과 동물의 희생과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체법들이 활용되려고 노력해요. 아까 전에 제가 대체법을 개발됐는데 전신 독성보다는 이런 국소적인 안전막이라든가 국소 독성 그리고 감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법이 많이 개발되어졌는데 지금 이 생식 발생 독성 시험이 만약에 대체법으로 개발된다면 굉장히 실험 동물의 윤리적인 사용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줄기세포가 뭐 iPS, ES, 어덜트 스템셀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다양한 분할을 거쳐가지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인비트로 상에서.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전에 제가 생식 발생 독성 실험에 대해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ES셀이라고 한다면 ES셀이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간세포로도 만들어지고 심장세포로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세포, 신경세포 등등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연구가 많이 되어졌고 인비보상에서도 검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ES셀이 이런 세포들로 각각으로 분화되기 위해서는 특징적인 분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동물 실험에서 생식 발생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을 이 과정 중에 처치가 된다면 그래서 아까 그 물질이 문제되는 물질이라면 분명히 ES셀이 이런 각각의 세포가 될 때도 문제를 줄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분화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분석 항목을 만든다면은 생식 발생 독성 실험에 아까 전에 말한 너무 많은 동물이 희생되고 너무 많은 뭐 여러 면에서 부담을 줄 수 있는 실험이 이런 줄기세포 전문가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 테스트가 된다면 분명히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는 간단합니다. 이거 너무 간단해요. 아마도 줄기세포 전문가 분들께서는 ES셀을 바탕으로 심장세포, 뭐 뼈, 신경세포, 다양한 세포들을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 과정 중에 물질을 트리트했을 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심장세포에 있어서 만약에 생식 발생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심장세포가 되지 않겠죠. 그럼 심장세포가 되고 안 되고만 판단하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뼈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뼈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만드는 과정 중에 만약에 문제가 돼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안 만들어진다. 생식 발생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처치했을 때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심장세포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어떻게 하죠? 저도
보면은 심장세포는 인비트로 상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비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비팅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분석 항목이 있을 거예요. 뼈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뼈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커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ALP라는 마커가 있습니다. ALP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면은 ALP는 굉장히 친근한 마커예요. ALT, AST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건강검진을 하게 된다면은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을 거고 이 결과지에서 ALT는 ALT가 수치가 높다 그러면 간이 안 좋아지는 거죠. ALP도 마찬가지입니다. ALP나 감마지트도 마찬가지인데 ALP는 주로 ALP가 높아졌다고 한다면은 뭐 ALT도 봐야 되겠지만 담관 쪽에 문제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ALP가 또 다른 마크로서 쓰이냐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되어 있어서 필요한 유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됐다 안 됐다,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때 이런 ALP 항목도 보게 됩니다. 즉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C가 스템셀로 되는 과정 중에 물질을 트리트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토콜 상에서 카디오마이오사이트, 그다음에 오스테오블라스트 등등의 다양한 세포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각각의 해당되는 분석 항목을 바탕으로 테스트해서 이렇다면은 생식 발생 독성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논문들도 나왔죠. 이거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링을 통해서 펌메드에서 확인을 하신다면 이런 EST 테스트를 확인하신다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ESC라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ESC는 너무 좋은 스템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분학력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ESC가 신약 뭔가를 개발됐을 때 면역 예를 들면 그 거북 반응 이런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점도 너무 뛰어나고 단점도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S도 개발되어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어덜트 스템셀 또 MSC도 많이 개발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 iPS도 마찬가지로 어덜트 스템셀은 분화 능력이 굉장히 조금 ESC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타겟되는 스템셀 조직 세포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덜트 스템셀로 어떤 본메로나 이렇게 MSC를 MSC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펌과 관련돼 있는 스템셀로도 분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뉴런도 만들 수 있고 간세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들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한다면은 지금 유전 독성, 그다음에 스펀과 관련된 스템셀을 만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식발생 독성성, 그다음에 간세포를 만들어서 간독성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세포들이 지금 저도 대체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스킨오너칩처럼 대체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대체법의 장점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비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필요성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인체를 예측하기 위한 동물조차도 코릴레이션이 100%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물을 사용한 인비보 상태가 아닌 인비트로 상에서 인체의 예측률을 100%, 90%, 80% 가져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으로 굉장히 오랫동안의 연구가 필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이 스템셀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약처에서 500억을 투자했을 때 식약처는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제들을 선반했고 여기에서 오가노이드가 아까 전에 제가 오가노이드도 있고 오가노는 칩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가노는 칩은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가노
오가노너 칩에 비해 오가노이드는 훨씬 더 지금 말씀드린 이런 ESC처럼 훨씬 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지금 많은 과제가 선발이 됐는데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스템셀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런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중요하죠. 파킨슨 병도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템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시하게 여기셔야 되겠지만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 이 식약처에서 오가노이드와 오가놀로칩 등에 대해서 500억 투자하듯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은 진짜 블루오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템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 여러분의 연구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방금 전에 500억 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아마 꼬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자론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자 뭐 벡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양한 자극에 있어서 코릴레이션을 봤다라고 했지만 제가 그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예를 들어 머크사라든가 어떤 동화제약이라든가 유한양행이 개발한 신약을 그 시스템으로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OECD, TG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CH도 이런 그 절차가 있고 OECD도 있고 ISO도 있는데 단순하게 실험실 수준에서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대체법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대체법으로 인정하려면은 그래 그 영구적으로 코릴레이션이 있네. 그럼 그 코릴레이션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거예요. 시험법으로 예를 들면은 R&D 수준에서 개발됐다 하더라도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뭐 인트라넷,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연구자가 이 코릴레이션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B 연구자가 그대로 나오는지, 인트라 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 멀리에 있는 예를 들면 저 서울대에 있을 때 서울대 말고 저기 그 부산대에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 시스템으로. 그런데 저희가 실험법을 한다면은 국내에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스웨덴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주 전반적으로 OECD에서 관할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라고 한다면은 MFDS, KFDA와 OECD가 연계돼서 그것을 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코릴레이션이 있고 밸리데이션이 됐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체법과에 비한 장점이 없으면은 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이게 기본적인 건데 예를 들면 한 TG 번호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2009년에 시작했는데 2019년에 최종적으로 번호를 받았어요. 이때부터는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유한양행에서 개발된 것이 이 TG 나는 동물 실험 하기 싫어. 이 시험법으로 할 거야라고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걸립니다. 줄기세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체법에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뛰어들고 그리고 대체법으로 예를 들면 식약처 과제를 통해서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대체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꽤 많은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아까 전에 한 가지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를 들면 저랑 같이 연구하신 분이 이 OECD 우리나라에서 OECD 번호를 받으신 분이 꽤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TG 492번을 우리나라에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러니까 10년이 걸리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받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 국위선양 뭐 물론 국위선양뿐만은 아니죠. 굉장히 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저 말고 다양한 연구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께서 줄기세포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마도 대부분이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말씀드렸을 텐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임상 독성에서도 동물 실험 줄기세포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으로 가신다면은 저한테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인영 박사님.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어, 시간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학생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은 맞습니다. 지금 세포의 수가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가노노 칩이라는 것은 미믹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항상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세포만, 이번엔 두 가지 세포만, 이번엔 세 가지 세포만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 칩도 세 가지 세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질문들도 그런 거예요. 왜 이 세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배양 조건도 그 배양 조건이 세 가지 세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컴플런시가 되는 속도도 다르고 배지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개발한다면 저희가 너무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OECD 번호로 받게 된다면 되고 나서 되는 것은 내가 그냥 무슨 만족감에 의해서 명예욕에 의해서 이것을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양한 제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활용하게끔 만든 것인데 만약에 너무 많은 세포, 너무 복잡한 실험 프로토콜, 너무 다양한 실험 조건이 된다면 분명히 사람들한테서 외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최대한 배양 조건을 비슷하게 하고 배양 속도를 비슷하게 하고 배양 앱이 비슷하게 하는 것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그 세포들도 사실 배지를 맞췄습니다. 세 가지 배지를 맞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세포의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뿌리느냐. 만약에 그 아까 전에 실험을 설명드렸지만은 컴플런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이거 실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컴플런시가 돼도 안 돼도 문제고 너무 오버그로스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는 데 사실 어려웠고 그것에 대해 프로토콜 정립하는 데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 그 임상 실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제 오가노나 칩과 오가노이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임상 실험 없이 이런 비임상 실험만으로도 혹시 독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도 약간 궁금합니다. 아,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임상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비임상을 대체하는 것이죠. 지금 대체법의 초점, 임상 시험 없이 판매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지 1, 2, 3가 있고 페이지 4가 있잖아요. 1, 2, 3가 있는 상황에서 페이지 4에서 이제 시장에 나왔지만은 시장에서도 이제 추적 관찰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얻듯이 어차피 사람을 위한 약을 개발한다면 임상 실험은 무조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체법은 임상 실험 전에 비임상을 하는데 비임상에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줄이기 위한 비임상 대체법이고요. 티즈번호를 받는다면은 만약에 어떤 A라는 실험, 아까 이제 다양한 비임상 독서 시험이 있는데 A라는 실험에 대해서 대체법을 한다면 티즈번호를 받는다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동물 실험이 금지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유저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A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A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A라는 의약품을 바탕으로 A라는 실험을 하는데 A라는 실험 중에 기존의 클래시컬한 동물 실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막 개발된 티즈번호를 받은 대처법이 있으면은 그 유저가 선택을 합니다. 나는 동물 실험을 할래. 나는 조금 더 정확함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할래. 나는 그래도 동물의 희생을 막겠다고 만드는 대처법이니까 대처법을 사용할래.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택이 대처법이 그런데 무조건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약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체법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중한 책임은 스페시피서티를 100%로 센시티비티를 100%로 어큐러시 그래서 어큐러시를 100%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100%는 없습니다. 다 90%, 80%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클로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